이 책의 출판까지의 경우라고 할까,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고를 쓰신 여기 계신 분들이 5분 내지 10분 정도 메들리 형식으로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소들을 써주신 정정호 교수께서 이 서머라이즈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여기 제가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여기 이제 안한준 선배나 강필환 박사 같은 분들이 6.25 때 그 얘기를 녹음했던 거를 올렸었죠. 그 이후에 공감대가 그러지 말고 이걸 하나를 책자로 쓰자.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6.25가 도대체 언제 났는지, 4.19가 언제 발생했는지 모를 정도로 역사의식이 너무 없더라. 그러니 우리 자손들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것을 좀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생겨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 내용이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서 책 제목 자체가 그때 그곳에서의 나의 증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제 책을 쓰신 분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책 속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다 하는 것을, 또는 이렇게 내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참 메들리 형식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누구 먼저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첫 번째 강필환 박사님 먼저 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6.25 나던 해가 제가 서울중학교 5학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학년이 고등학교가 없이 그냥 중학교로 돼가지고 5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졸업반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6.25가 났는데 3일 만에 진짜 북한군이 남한 서울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한 일주일 후에 그때는 이제 북한군이 들어와가지고 빨갱이들이 날치기 막 신이 난 거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보내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2명이 우리 집에 와서 새벽에 나를 끌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왕십리 국민학교에 모여가지고서 그때는 이제 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그냥 칫솔하고 뭐 벽에 같은 거 이렇게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갔죠. 그랬는데 왕십리에서 공습이 났어요. 미국 비행기가 들어와가지고 공습이 나가지고 전부 행렬을 중지하고서 옆길로 숨으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행렬이 있으면 또 공습이 폭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옆으로 숨어 있다가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다가 공습이 해제난 다음에 행렬로 돌아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정신이 도망치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도망쳐가지고서 집으로 갔는데 우리 누이가 집을 지키고 있다가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고 의형부대로 끌려갔으면은 죽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걸로 알고 있으니 어떻게 들어왔냐고 말을 모르게 하더니라고. 근데 이제 그 후에 거기 그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전부 그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서 그 다음날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산 부근에
하지골이라는 그 깊은 산 중에 작은 동네가 있어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쌀을 만들 때 벼를 이제 그 수확해 가지고서 쌀을 이제 하얀 쌀을 끌어내면은 그 나머지 그 브라운 컬러 그 벼가 있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서 그거는 돼지를 주는데 그때 먹을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겨. 그래서 겨죽으로 봤나 이제 그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겨죽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것도 이제 없어서 이제 못 먹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그 9.28이 일어나더라고. 9.28이 이제 메가더가 인천 상륙해가지고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데 신이 났죠. 우리가 미국 비행기가 봐도 그러니까 막 신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이 막 쳐들어가고 그 뒤를 그냥 우리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형편없어요. 다 없어지고 다 훔쳐갈까 다 훔쳐. 그래서 이제 그때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사진들 공부하든가 그런 것은 아주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또 일사후퇴라는 게 이제 난 중공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후퇴를 하게 돼서 이제 후퇴를 하는데 급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후퇴를 한꺼번에 하니까 기차가 전부 개차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개차로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 얼른. 지붕에 타고서 가는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터널로 들어갈 때 연기가 그때는 기차가 연기 나는 기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숨을 딱 죽이고서 지붕에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때 어떻게 가게 되냐면 국민방위군으로 그때는 들어가서 가다가 내가 암만 해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군으로 가면은 또 가서 죽는 거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은 미군 부대로 들어갔어요. 제가 또 영어를 조금 한다 그래가지고 하우스보이로 취직해가지고서 미군 부대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하우스보이로 일하다가 미 8군 사령부의 통역관으로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결국 이제 수복이 될 때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다 무사히 역경을 치르고 나중에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6.25 스토리고 6.25 특별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때 6.25 때 미국 비행기 뜨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미국 비행기가 자꾸 뜨니까 역시 미국이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걸 기억하면서 그 글을 쓸 때 미국이 도와준 미국이 살려낸 한국 대한민국이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오늘 제가 할까요 그럼? 김강배 아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누구예요? 아유 미안합니다. 김용준 안홍규 선생님. 먼저 선배님 먼저.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안홍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90이 가까운데요.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뭐냐면은 보청기를 갖다가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하시는 걸 잘 못 듣는데 자기가 입은 따라하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대에 간 얘기도 있고 6.25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벌써 이미 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제가 국민방위군에 소집돼 가지고서 서울서 토영까지 천리를 걸어간 얘기가 있다.
소위 말하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방위군이라는 걸 매기려는데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왜냐? 그때 그 마지막에 그 큰 스캔들이 있어가지고서 전 한국이 들썩한 그 이런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서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택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우리가 참 쓰라린 얘기고 빨리 잊고 싶은 한국 전쟁이 저진 전쟁인데 그 중에서 빨리 잊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주 어렵고 그 한국의 그때 그 가난한 그 배경을 해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하고 그 스캔들을 일으킨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구태여 하는 것은 그래도 한국 전쟁 때 일어난 한 사건인데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역사에 남겨야겠다 하는 또 제가 불행히도 거기에 다행인가 불행인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원수피해 천리길 국민방위군 사건 일사후퇴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우리 한국군이 승승장구해가지고서 유엔군 따라서 10월 말에 압록강에 도착해가지고서 국군이 압록강에 물을 떠다가 우리 대통령한테 바쳤습니다. 이렇게 승장구를 해서 하는 일대에 중동군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서는 전세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일사후퇴를 하는데 많은 피해를 입고 일사후퇴 하는데 그때 아직도 인민군과 중동군이 북쪽에 있을 때 서울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예망이 있어가지고서는 서울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일사후퇴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퇴 시작했는데 그때 문제가 뭔고 하니 6.25 때 이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그 민영으로 인민군에게 잡혀가지고서는 인민군에게 일부가 돼가지고서 전쟁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빨리 경기도 서울 일대의 장정들 16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들을 후소시키겠다는 이런 그 절대적인 필요가 있어가지고서는 생긴 것이 국민방위군입니다. 국민방위군은 1952년 12월 16일 날 그 국민방위군이 창설됐고 그 다음 날 서울과 경기도 일대 그 장정들에게 소유장이 나와가지고서 저도 그 소유장을 받고서는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어떻게 가는고 하니요. 제가 한 그 첫날에 부대는 약 10,000명이 남쪽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는고 하니 100일 걸어가지고서 그날은 100일 걸어서 읍이나 면에 도착하면은 그 동네에서 사들 나와가지고서는 각 집에 데려가가지고서는 숙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밤을 자고 아침을 대접하고 그러고 다음에 또 출발해가지고서는 다음 100리의 길을 가다 걸어가지고서 또 도착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감격스러운 얘기를 뭐냐 하면은 우리의 농민들이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그 숙식을 갖다가 제공할 때 그 한국의 전통적인 여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돌봐주는 그런 전통을 따라가지고서 우리에게 극진하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쌀밥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걸어갔거든요. 그때 그 농민들의 그 전통이 어떻게 고마운지 우리를 굶지 않고 밥 잘 먹으면서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0리씩 하루에 걸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나는데 충주에 가니까 충주에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는 숙박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밥도 굶고 저녁도 굶고 충주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조령 그 새절 건너가지고서 창원에 가야 된다 이런 명령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밤에 걸어가는데 그날 밤에 특히 폭풍가 불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 백열의 길에 산을 올라가지고 내려가는데
한 가지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너무나 고단에 가서 제가 길가에서 주저앉았는데 누가 발로 차면서 있어서 그래서 얼어 죽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어느 그 오두막집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부엌에 들어오는데 문을 열더니 그 어떤 부인이 왜 거기 있냐고 그래.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추 가겠다고 그러니까 방금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갔더니 어떻게 그 가난한 집인지 그 집은 온돌방에 장판도 없이 멍석을 따라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방에 냄새나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한 어린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3살쯤 3살 먹을 어린애가 자고 있고 그 부인이 나보고 돌아와서 키스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저 아이의 아버지가 그 국군에게 총살당했다 이거예요. 그 여름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젊은 사람인데 인민군에게 가담했다. 인민군에게 뭘 좀 도와줘 가지고서는 돈을 사들이 일을 가지고서는 지나가는 국군을 죽였다고 그래요. 가지고서는 며칠 전에 죽어서 아이가 저렇게 혼자 유복자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한국 전쟁의 비극이다. 그 남편이 뭔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그때 화전민이라는 좀 물려주셔서 물려주세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화전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소작인도 못해가지고 한국에는 소작인이 있어가지고 소작인은 그나마 좀 보이는 사람들 소작인도 못되는 사람들이 화전민 뭐냐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저 산을 갖다 정리해가지고 조그마한 그 땅을 갖다가 밭을 갈아가지고서는 이거 먹고 사는 화전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화전민은 정말 한국 그 가난한 한국 백성의 최하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화전민의 가족인데 그 남편이 6.25 때 이제 총살당했다 이거죠. 근데 왜 제가 생각해 보냐면 이 남편은 아주 빨리 이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인민군에게 강제로 포탈을 날릴 수도 있었고 뭔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은 그 인민군에게 가다가 때가서 총살당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한국의 그때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 갖다가 쪘는데 참 지금도 마음에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 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한국에 그때 그 부패 사이 참 지속했어요. 지금도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월남이나 많은 나라들이 또 특히 중국도 장개석 정부가 부패해가지고 망해 나갔는데 한국도 못지않게 부패했지만은 그런 한국은 참 다행히도 그 부패를 갖다가 극복해가지고서 재생해가지고 오늘 그 대한민국이 나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패라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군대 있을 때 뭘 들었는 거 아니 군납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군납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법니다. 군대에서 전쟁할 때는. 그때 한국군에게 저 간장을 갖다가 보급하는 납품하는데 강물을 떠다가 거다가 염색을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간장이라고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 부패 사건을 납품하는데 참 심했는데 이때 그 국민 바위군이 마지막에 이제 해산될 때는 다 거지가 돼가지고서는 배도 고프고 이불을 그때 처음에 이불을 그대로 입고 궁디 전부 떨어져가서 저 궁디나 나오는 이런 상태에 돼가지고 해방이 되는 제대로 했는데 이러한 그 사건 때문에 국민 바위군 사건이 생겨가지고서는 그 총사령관 하는 그 김인군이라는 육군 준장하고 그 밑에 윤헌이라는 그 부사령관이 재판으로 소송당했는데 저는 뭘 생각하는 거 아니 그때 부패는 반드시 국민 바위군에만 있던 게 아니라 전 나라가 그 부패에 아주 늪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 국민 바위군 사건에 책임을 물어가지고서는 처벌했지만은 재심을 해야 할 이런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박찬호입니다.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제 일생에 제 생애를 바꾼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6.25고 하나가 천안문 사건입니다. 천안문 사건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6.25가 제 생애를 어떻게 바꿨느냐, 그럼 제 생애가 어땠느냐. 저는 아주 철저한 6.25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해방 전에는 대지주에다가 정말 집도 큰 대문집으로, 지금 그 집이 최부동 68번지 한옥 다리라는 요정이 됐습니다. 음식점이. 그랬는데 해방되면서 땅이 다 북위로 가가지고 지주가 땅이 없으면은 저 땅 망하죠. 그래서 제가 경기중학교 48년에 입학할 때 후원회비도 띄어먹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할아버지가 정말 조상숭배 때문에 창시를 안 해서 참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제 아버지는 경기도청에 계시면서도 아주 진급도 안 되고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6.25 때 방공호에 들어가려면 사당에 가서 신주를 먼저 모셔다 놓지 않으면은 저희가 들어가면 아주 야단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저를 배화 유치원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배화 유치원이 제체부동에 제일 가까운 유치원이라 보내셨겠지만 그것이 감리교에서 세운 거라는 걸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배화 유치원 1년 다닐 때에 종교감리교회 거기 유치반에 나가서 참 열심히 성경 공부는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그림으로 성경 말씀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제 마음속에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움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교회는 못 갔는데요. 6.25가 나면서 일사후퇴 때 6.25 때 고생한 거는 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많이 고생을 했고요. 지키가 그때 깁니다. 그래가지고 의용군에 끌려가게 돼가지고 마루 밑에서 숨어 살았어요. 9.28까지요. 그래서 일사후퇴에 이제 우리도 피란을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사당에 있는 신주를 놔두고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11식구가 꼼짝없이 서울에 있게 됐는데 1월 3일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마음이 변하셨어요. 우리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결국 한강다리는 끊고 얼음으로 서울과에서 얼음으로 건너서 관악산을 넘어가니까 중국군이 앞장섰죠. 그리고 첫날에 아무집이나 들어가 있는데 밤중에 11사람이 한 방에,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은 입을 넣고 그러고 있는데 중공군이 들어와서 저를 총으로 대고 나오라고. 그게 나오니까는 제 신분증 있는 것, 그때 학생증하고 신분증 다 뺏고서는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는 한자로 자꾸 뭘 드시고 우리 어머니랑 지 누이 동생 넷은 다 울고 야단을 했는데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민복을 입은 한국 사람이 오더니 야, 너 경기중학교 다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서울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서울중학교죠. 서울중학교 다녔는데 너를 봤어. 이 사람들이 너한테 길 안내를 하라고 그러는데 네가 피라민이라 길을 모르니까 자기가 잘 말하겠다고. 그래서 그 장면을 참 피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첫째 기적이고, 그 후에 이제 국군이 포일리라는 데 들어와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다가 수원 장안문을 지나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침모로 계셨던 분을 만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 집이 장안동에 있는 양조장안에서 거기 있었는데, 경기중학교는 그때 1952년 4월부터 부산에서 열어서 저는 거기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우울증까지 걸렸었어요. 그런데 9월에
혼자 내려가서 고학거기로 마음 먹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참 그 집을 딱 뭐라 그러나요? 갖추는 첫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처음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서 일하다가 한 달 반 만에 미군이 우리 농자를 너무 학대하는 걸 제가 못 참아서 싸워가지고 거기서 제가 튀어나왔고, 그러고서는 기독교 가정 아이를 갖다가 가르치는 그 가정교사가 됐습니다. 그게 제가 미국 올 때까지 가정교사로 쭉 생활을 했는데, 그 참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예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평양거기대 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왜 거기 가서 하냐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걸로 알고 그저 감사하면서 여태까지 지가 기독교인이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북한에 있는 그 북한 교수들이 저보고 그 나이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냐면 그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나같이 건강해진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는 제가 차마 그 사람들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지 책 그 읽어보시면은 자세한 거는 보실 테니까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윤석입니다. 여러 그 선배님들보다 저는 나이가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명두포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1945년 대한민국이 38선에 분단이 됐을 때 그 38선이 경기도 개성 송악산 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만월동에서 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은 몰랐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년 전부터 분쟁이 있어서 우리 어린 나이에도 펜을 갈라서 전역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6.25 날은 1950년 6월 25일 저는 영등포에 있었기 때문에 한강다리를 건너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처음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산동 효모 주식회사 사택에 살던 우리는 당산동 뚝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우리 국방군이 양양입니다. 좀 특이한 지역이고 또 이과대가 제가 명동에는 캐드릭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살구에 앞장서 나갔던 이런 특이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두 편의 글을 책에 올렸습니다. 특히 수목주 양양에 관한 얘기는 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는데 우리 이영무 회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선배님과 같이 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글은 거기 보면 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뭐 좀 거기에 글을 읽어보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책에 글에 실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선조는 임민난 전에 나타났어요. 요산 요수에서 낭낭에 자리 잡았다. 영양하면 아시다시피 관동 발용이 하나고 거기에 향가가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앞에는 설악산, 뒤에는 동해, 산을 키워도는 낙산사. 근데 가면 낙산사 지금 해적자 옆에 가면 조산이라고 있어요. 이름조차 조산입니다. 거기 가면 옛날에 그 조그마한 사당이 있었습니다. 무속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옛적에 개성의 청동쪽이라 그래서 그 동묘를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동명왕에게 제자 지내는
노당이 있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제시대 그 철다리로 오는 그 남쪽, 그 강하리 쪽으로는 그 양양 남대천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하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럼 연화가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그 철다리 하리 쪽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홍수가 아주 싹 틀어버려요. 거기 가면 병자년 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 이제 있는데 저보다 3달 위에 전에 아주 온 바다가 그때 해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심이 한 50m 높아갔어요. 다 삭혔습니다. 거기. 그리고 가끔가다 여름 되면 8월, 9월 지금 홍수내가지고 그 들판이 다 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가 오픈 필드, 프레어리 됐습니다. 그래서 방목을 해요, 거기서는.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생리 쪽에 양양 철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산산이 그쪽에 있어요. 그 철옹이 있어갖고 일제시대 철을 개발하고 동해 철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양이 종착역이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양양이 강릉보다 컸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강원 하면 제1강릉, 제2원주 이렇게 됐는데 그때 양양보다 강릉보다 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몽고 군인들 왔을 때 처음에 양양 현감이 끝까지 결투해서 몽고군을 격퇴시켰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에서는 양양을 주로 승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희 고향 그쪽에 가면 이름 모를 그런 묘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몽고군이 와서 아주 싹 써버렸죠. 그래서 그때 생긴 이름이 권금성 겁니다. 권씨, 김씨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 권씨는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신라라는 신라가 해요. 권씨가 생긴 거는 이조시대 있는 게 고려 때 생긴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숨어서 끝까지 항전하가 다시 따라서 권금성입니다. 권금성이라고. 근데 그쪽에 그 권금성 울산방이라고 그러는데 울산이라는 게 그게 내가 이번에 자식 불교 울진, 울릉도, 울산 우리 위 높단 말이에요. 높단 말이 하나의 그 지방망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불교 대당 불교계 나옵니다. 설명이 나와요. 그게. 그때 옛날에는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여기 오면 이제 그 아수라장이라는 걸 하는데 그것이 그게 우리 말입니다. 그 아수라장이. 그러면 아수라라는 것이 그 아사달에 불이 타서 온 세상이 망해가는 그 장면을 그린 게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어려서 이제 해외에 살면서 저희 집안은 그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라다 보니까 폐계라고 다 죽어요 자꾸. 그래서 저가 좀 개인적이지만 3대 만에 아들이 낳습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양호드론 들어가 아버지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저희 부친은 공부를 못하고 그게 천지한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어려서 너는 내가 하이델버그 대학에 철학과에 보내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독일이 그렇게 앞섰죠,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그 철로길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는 전부 다 이제 북쪽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 공부. 그 당시 그때는 또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커졌고, 또 이북이 이제 그 수력발전소 이런 것들 또 이제 부강했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길을 타고 원산을 해서 평양으로 가요.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로 평양으로 가고, 그래서 원산에 다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고, 저희 집안에 보면 다 평양으로 해서 반주를 해서 모스크바를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은 이제 한 분이 저희 혈육으로는 이제 백과였는데 이분이 한 분이 평양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382남에서 개합을 의사로 개했어요.
그분이 한 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같이. 그래 6.25가 되니까 이제 그 최전방선이니까 거기다가 분수물자를 때렸죠 다. 그리고 소련군에 나와서 이제 그 오픈 필드에서 김한병 연습을 하면서 그 술탄 던진 얘기 또 이 저 말을 탄데 붙어 옆에 그런 것도 보고 저도 한번 그런 이제 이 베어베어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또 가을 저 시골에다 이저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돈 가진 사람 지들은 이제 남쪽으로 다 쫓겨나가니까 말이죠. 산발선선 툭하면 투닥거려요. 병력놀이 하듯이 왔다 갔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밀어닥쳤죠. 아주 그때 보면 뭔가 뒷발 매주 꽂아요. 오늘 여기 점령했다 여기 점령했다 하고 말이죠. 그때 그 당시에 저희 부친이 끌려갔습니다. 군으로. 지금 쫓겨갈 당시에 군이 모자라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끌려갔어요. 끌려가시면서 저보고 동생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거 저 동생 한 번도 저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과부가 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막내가 유혹 찾아갔는데 제가 강릉에서 이제 백두가 공부를 시켜들어서 강릉에 공부를 나가는데 가을철에 가물다 보니까는 폐혈증으로 돌아갔어요. 그분이 나보고 넌 의사다. 의사가 되지만 사주가 있다. 그래서 의과대에 갔습니다. 의과대에 가니까 이제 명동에 집을 지원이 구해갖고 강릉에서 온 사람하고 주로 성균관 대학에 나가서 그쪽에 하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니까 벚꽃이 이제 반에 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내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에 젖어서 글썽글썽하시고 제가 그저께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에 그 종묘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종묘에서 대제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내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는데 내가 진짜 끼어들어서 쭉 돌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종묘의 그 마지막 고종 황제의 게 있어요. 그리고 왕들은 자기가 가장 거의 신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옆에 정한다고요. 근데 고종 황제가 가장 내 죽을 때까지 내 그 충신이다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완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가장 그 신임했던 신하가 이완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 종묘가 언제까지 제사가 언제까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946년 1월달 일본이 패망하고 군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제선을 지내고 이왕직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하면서 너희 종묘, 너희 왕 그대로 다 인정한다 해서 제선을 지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선 얘기하기 전에 전주이시고 이완용이는 우봉이시니까 저를 이렇게 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한마디 얘기하고 싶으면 역사가
그 항상 어떤 것을 해석할 때 자기 입맛에 맞도록 소위 말해서 뭘 꾸미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완용이는 하나의 스케이프고트라고 할까, 그건 하나의 그 변명이라고 할까, 역사상에 나타난 하나의 희생양이지, 사실 이완용이 이렇게 욕하는 게 좀 우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쁜 건 고종황제였지 이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글이 4.19 때 이기붕에 대해서 우리 4.19 그러면 4.19가 일어난 것이 이기붕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이기붕이 다 망해서 4.19 부정 투표가 있었고 그래서 4.19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기붕도 하나의 스크래코트가 아니었나, 희생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기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신문에 크게 떠들었던 게요, 집을 서대문 경호소에 쳐들어갔더니 수박이 이렇게 많았다. 그 다음에 당뇨병인지 뭘 알아가지고 그 시절에 4월 달에 어떻게 수박이 있었느냐, 그게 큰 화제였었어요. 근데 이기붕이 죽은 다음에 재산이 많이 있었다, 뭐 금고에 돈이 있었다, 금이 있었다, 또는 부동산이 있었다, 돈이 많았다, 이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 이기붕이가 서울시 초대 시장이었고, 아까 안 선배님이 얘기했던 방해군 사건을 하면서 극도로 군인들이 정치했을 때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그런 대로 가장 수습을 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국방장관으로서도 그런 대로 괜찮은 행정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우연하게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이라는 사람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내가 서대문 경호소에 가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총을 쏴 죽이고 자살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좀 불쌍하다 또는 희생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쓴 것이 제 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좀 변명하고 이상하게 썼지만,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항상 역사는 희생양을 요구하고 또 시나리오를 요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붕도 그런 희생양이었다 한 각도로 제 글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글 쓴 분, 여기 워싱턴에 계신 분 말고 한국에서 4월회 회장을 하고 있는 김영준 전 변호사라든지, 또는 지금 인디아나에서 쓴 고대생의 4.19 이런 분들은 직접 오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겪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책에 서두를 써주신 정정호 교수가 서머라이즈 하는 걸로 그것을 맺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이영모 회장님께서 서머라이즈 하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앞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서머라이즈를 할 필요 없는 게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편 한 편 9번 가운데 5번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 회장님 마지막 지금까지 합치면 6분이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책을 읽어보지 않고는 정말 이 책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저는 대단히 깊은 감명을 가지고 한권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증언들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왜 이 책을 읽어보면서 감명을 느꼈는지 하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 민족은 30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 민족사는 이 단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의 역사가 아니고 단절된 그런 걸 역사고, 단절된 역사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고 또 가끔은 전면 상반되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한국전쟁하고 4.19 학생혁명처럼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사건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과 4.19를 이 책의 주제, 우리 역사의 정언의 주제로서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탁월한 식견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전쟁은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기존의 문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구글에 한번 치시게 되면은, 또 네이버에 치시게 되면은 한국전쟁이나 4.19에 대한 그 문헌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정언하고 기존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정언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저는 첫째는 마지막 정언들이 남기는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6분들의 정인들은 아마 한국전쟁하고 4.19 학생혁명을 정언해 줄 수 있는, 자신의 경험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잊어버리고 있겠지만 이 젊은 세대들에게 마지막 이 사건을 경험한 세대들이 남기고 싶은 그런 기록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책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책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국전쟁이나 4.19 학생혁명이라 그러는 큰 주제 아래 이렇게 갇혀 모여 있는 그런 이 정언들입니다만은 제각기 다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재밌는 게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명습니다만은 경무대, 지금 이제 청와대고, 이전엔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국민에게 개방된 그런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경화대, 그 경무대를 지나가다가 유성만 박사를 이 경호원들이 권유해가지고 들어가서 차를 마신다거나, 또 그 당시에 소통용으로 불렸던 이국 시의 아들 이강석, 이승만 박사의 양자이기도 하죠. 하고 서울공대 우리 이영무 회장님하고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아이스하키 시합을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이 기억들은 정언들은 다시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살아있는 정언, 마지막 세대에 의한 우리의 잊혀져가는 역사의 기록에 대한 마지막 정언들이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값진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설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정언들을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이영모 회장님, 이 책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을 직접 다녀오시고 올 때 비행기에도 직접 책을 40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영모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증언들이 드디어 이 햇빛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 모두 증언들하고, 그리고 우리 이영목 회장님을 위해 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